안녕하세요. 두레마을의 김진홍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와이를 일주일 다녀왔습니다. 교포들이 초청을 해서 일주일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이 좀 서투릅니다. 요즘 들어서 대형 사고가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산 열차 전복 사고가 있었고, 예비군 포탄 폭발했는 사고가 있었고, 또 지난주에는 비행기가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수 있었던 사고들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부산 열차가 뒤집어진 사건을 누군가 말하기를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고는 국민소득이 100불, 200불 때 나는 거이지, 한국이 국민소득이 5,000불 넘어서서 선진국으로 나가자 그러면서 그런 사고가 난다는 것은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덩치는 선진국으로 커져가는데 사고방식은 아직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비군들 포탄이 폭발했는 사고 났을 때 내가 군에 계시는 분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어찌 그런 사고가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소령이신 그분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사고가 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너무들 진지하지 못하게 살고 너무들 조심성 없이 살기 때문에 그저 포탄이 옆에 있어도 담배 피우다가 불을 그냥 던져버리고 너무들 우리가 흥청망청되고 짜임새가 없이 살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안 나는 것이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는 나게 돼 있는 건데 거기서 포탄 거기서 났다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사고방식, 삶의 태도가 고쳐지지 않는 한 그런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아시아 비행기가 목포에서 떨어졌을 때 우리 비행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우리들한테도 얼른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그거 왜 3번이나 착륙하려고 그랬을까? 1번, 2번 해보고 안 되면은 5분 거리에 광주 비행장이 있는데 거리로 가든지 서울로 되돌아오는 거이지 뒤에 타고 있는 100명 넘는 인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끝까지 목표 달성하겠다고 앉으려다가 그런 사고가 났을까?
상식적으로 벌써 그런 의문이 갑니다. 그 불행을 당한 조종사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도 우리 사회가 목표 달성, 획일주의, 무슨 업적주의 이런 것들이 개인뿐 아니라 이 사회 전체에 스트레스를 주고 사는 것이 빡빡스러워져서 그런 긴장과 여유 없는 데서 사고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컬어서 군대식 사고방식이라 그러겠습니다. 혹은 군사문화라도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국 군대는 훌륭한 군대로서 세계에서 알아주는 군대란 말을 제가 해외에 나가서 들었습니다. 한국 군대 정말 훌륭한 군대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군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군대식 사고방식, 획일주의, 사람의 인명보다가 목표 달성이 더 중요한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에 너무 퍼져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문민정부로 바뀌었다 그래서 군대식 사고방식이 하루아침에 바뀌지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국민 지도자들부터 국민 전체가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에 단단히 각오하고 세출해야 될 때다 생각이 됩니다. 200년 전에 우리 땅에 태어났던 존경스러운 선각자가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십니다.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뜻을 펴지 못하고 불행하게 일생을 마쳤습니다마는 그 어른의 목민심서 같은 책을 읽어보면은 그런 자랑스러운 조상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뿌듯한 감격을 느낍니다. 그 정약용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정치의 근본이라는 게 뭐이냐, 정치다, 행정이다, 나라 살림 이끌어 나가는 근본이 뭐이냐,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백성을 편안하게 온 사회, 개인, 가정, 기업 곳곳 우리 동포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편안과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스트레스와 갈등과 긴장이 있으니까 자꾸 생각지 못한 사고들이 터지는 것이다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제일 쪼들리고 각박스러운 데가 내 생각에는 학교 교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자식들을 놓을 때는 잘 놔놓고 제대로 키우지를 못해서 어른들이 자식들을 들볶아서 애들을 영 초죽음을 만들어 놓는 곳이 교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공부를 잘해요. 지난번에 7과목에 700점을 받아왔길래 내가 걔 장래가 걱정스러워서 타일렀습니다. 야, 너 너무 100점만 받는 거 아니여. 그러고 늘 1등만 하는 게 아니다. 가끔 가다 틀리기도 하고 2등도 하고 그래야 나중에 소위 정신위생이라는 게 좋아진다. 내가 그랬더니 그 녀석이 이해를 못해서 아버지 아는 걸 왜 틀립니까? 그래서 알아도 두어 문제 쓰지 말아라. 알겠냐? 그랬더니 얘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100점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리둥절하지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병 중에 무슨 병이 있느냐 하면은 수석병, 그러니까 수석병. 맨날 100점만 받고 늘 1등만 했는 사람은 수석병 이상이 생기는데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1등 못하고 100점 못하고 나중에 10등하고 20등하고 그러면 자기가 뭐 패배한 줄로 알고 병이 생겨서 애꿎은 마누라만 들볶는다든지 술,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든지 성격이 파탄이 돼서 실패자가 되는 기다. 그걸 수석병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네가 공부 100점 하고 1등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가끔 2등도 하고 70점도 하고 80점도 하고 공부만 잘하지 말고 사람을 폭넓게 사겨라.
내가 그렇게 타일렀더니 그 녀석이 알아들었습니다. 단방 그 다음 주일날 92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시험지를 내주지 않습니까? 저엄마가 시험지를 이렇게 보고 92점이라 섭섭했던지, 야, 니 뒤에 두 문제는 아는 걸 왜 틀리냐? 그러니까 그 녀석이 대답하기를,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교육이 제대로 돼 가는구나, 내가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참 이상한 것이, 같은 형제라도 완전히 다른 것이, 둘째 녀석은 그 밑에 2학년 아래인데 30점을 받아왔어요. 나는 상상을 못합니다. 어떻게 30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연필을 뒹굴러도 50점이 될 끼인데 어떻게 30점을 받느냐. 내 경험으로는 30점이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점수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30점을 받았다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야, 그 신기하다. 야, 어떻게 너 30점을 받을 수 있냐. 그러고 제가 집사람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처갓집 계통에 30점이 있었냐? 내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만 일에 왜 처갓집은 찾았어요. 좀 좋은 일에 찾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도 집안에 없던 게 나와서 계통이 그쪽 계통인가 내가 한번 알아보는 거이지. 내가 그렇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아버지 엄마가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눈을 내리깔고 풀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서는 아이고 안 되겠다. 안 그래도 점수 못 받는데 기까지 죽여놓으면은 사람 버리지 싶어서 걔를 격려를 한 겁니다. 너 기 죽을 거 없어. 괜찮아. 너 20점도 괜찮고 30점도 괜찮고 네 하는 만큼만 해라. 그러고 네가 어려도 사나이인데, 사나이는 점수 가서 하는 게 아니다. 꼭 공부 잘해야만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네 저 정주영 회장이라고 알지? 그 양반은 말이지 공부를 아마 니처럼 잘 못했을 거다. 내 생각에는. 그래도 박사를 수백 명 데려다 쓰지 않냐. 뭐 당선은 안 됐지만은 대통령도 나와보고 뭐 그러지 않냐. 그 니도 앞으로 너 형 공부 잘하니까 박사 되거들랑 니가 데려다 쓰면 된다 알겠냐. 내가 그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시골 국민학교인데 38명에 30등을 해왔어요. 그래서 내가 니 뒤에 아직 8명 있네. 괜찮다. 니 힘내라. 남자가 꼴찌도 해봐야 된다. 꼴찌도 뒤로 돌면 1등이니까 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사기가 안 죽도록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지가 안 그래도 못하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어째 니 같은 게 낫나 하고 자꾸 기죽여 놓으면은 정말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굳이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부모들 중에 그런 부모들이 생각 외로 많은 겁니다 여러분. 너무 점수를 가지고 공부를 가지고 애들 들볶으니까 애들 정신위생이 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둘째 아들한테 우리 도래마을에는 양계를 합니다. 닭이 한 10,000마리가 됩니다. 네가 꼭 공부로만 성공하는 게 아니니까 공부에 취미가 없으면은 혹시 네가 양계에 네 적서 있는지 모르겠다. 학교 갔다 온 뒤에 형들한테 가서 양계 배워라. 그 계통으로 네가 나갈지 모르겠다. 내가 그랬더니 저엄마가 아주 싫어하지요. 우리 아들이 어려서부터 양계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양계가 어때서 양계가 닭이 10,000마리가 존경하고 따르는데 뭐 어때서 그러냐? 응? 군대로 말하면 사단장인데 사단장 여러분. 그래서 격려를 해줬습니다. 내 생각에는 박수는 안 쳐셔도 될 것 같은데 격려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들 출세주의, 업적주의, 1등주의, 대학 안 들어가면 뭐 집안에 초상난 듯이 그래서 하니까 걔들이 뭐 엄마 아버지가 놓을 때는 그만큼 안 되게 낳아놨는데 딜이 서울대학 가라고 다그치니까 애들이 막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는지. 그래서 여러분 90년도 통계에 의하면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대학 노이로제에 걸려서
아파트나 한강 다리에서 떨어져 죽은 우리 고등학생들이 168명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도 그래 죽어서 와서 신문에도 내지 말라 그런다는 게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부모입니까, 여러분. 교실만 그런 게 아니라 기업 최고, 군대고 너무들 몰아붙이고 목표 달성, 업적주의 그렇게 나가니까 목표는 달성했는지 모르지만은 마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 사회가 살만한 세상이 못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런 세상을 보면서 아들을 교육시키는데도 잘난 아들만 죽여줄 게 아니라 뒤처지는 아들도 지 소질이 있을 거란 말이야. 지 소질. 농사를 져도 되고 장사를 해도 되고 소학교를 나와도 지 신념을 가지고 지한테 맞는 색시 얻어서 건전한 시민으로서 살면 되는 거란 말씀이지요. 전부 인류대학 넣으려고 다그치니까 이 사회가 어려서부터 상처를 받아서 점점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잘난 사람만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좀 못난 사람도 장애인도 또 가난한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야지. 우리 사회가 너무 경쟁주의, 출세주의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 사회가 점점 더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회가 되는 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뜻있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무슨 마을을 세웠느냐 하면은 두레마을이라는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거는 두레마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한 우물을 같이 먹었습니다. 한 마을이 있으면은 전 마을 사람들이 마을 입구의 우물에 같이 우물물을 먹으면서 전 주민이 같이 쓰는 우물의 바가지를 두레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바가지다 그 말이지요. 그 바가지가 니끼 내끼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더 튼튼한 줄로 걸어놓고 누구든지 와서 우물 퍼먹고 또 그냥 두는 겁니다. 또 둥그렇게 둘러앉는 상을 두레상 그랬습니다. 두레상. 또 농촌에서는 혼자서 일하지 않고 동민들이 품앗이를 해서 같이 일했는데 그걸 두레 품앗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따서 공동체로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같이 살자. 그래서 두레마을이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내가 두레마을이라는 이름을 짓겠다는 생각을 어디서 했느냐 하면은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74년, 75년 그 유신 때 저도 징역을 좀 살았습니다. 1년 조금 더 살았는데요. 그때 제가 징역 살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후배들한테 남자는 징역을 한 번씩 가보는 게 좋다 그럽니다. 뭐 2번 갈 건 없지만은 한 번 정도는 가보는 거이 철드는 데 좋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징역 보기 시야지 뭐 아무나 갈락해도 또 안 되는 거이지, 여러분. 내가 징역 살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정치범들은 주로 독방에 있게 했는데 가끔 일반 죄수들 방에다가 합혀줍니다. 한 번은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이 징 갖고 나오라 그래서 나갔더니 나 외에 8명이 있는 방에 들여보냈는데 나까지 9명이 있는 방이 어떻게 방이 비좁은지 1.7평입니다. 2평 못 되는 방에 장년이 9명이 살지요. 화장실이 있지요. 9명 짐 있지요. 어떻게 비좁은지 앉으면 한방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잠잘 때가 문제입니다. 9명이 그 비좁은 방에 바로 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느냐 하면은 그걸 칼잠이라 그래서 한쪽 어깨만 붙이고 잡니다. 오늘은 이쪽 어깨로 잔다. 그 다음 날은 이쪽 어깨로 잔다. 어깨를 칼날처럼 이렇게 세우고 잔다고 칼잠이라 그럽니다. 그 칼잠으로 자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어깨가 빠져버리면은 금세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자리를 안 내주는 겁니다. 얼씨구나 잘 빠졌다 그러고 모두 자는 척하고 자리를 안 내주는 겁니다.
할 수 없이 화장실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자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앵간히 급한 일이 있어도 그냥 견디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비좁은 방에서 무슨 불편을 느꼈느냐 하면은 빈부 차이가 심해서, 그 지역에 돈도 못 쓰는데 무슨 빈부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사람 사는 데는 다 그렇게 차별이 있어서 뭐 경제사범 뭐 사기 이래 들어온 사람들은 밖에 돈이 있으니까 끼니 때마다 불고기 들여다 먹는 겁니다. 그런데 뭐 가난한 죄수들은 뭐 농촌 출신 뭐 이런 사람들 뭐 돈 없는 사람들은 매일 관에서 주는 콩밥만 먹는데, 다 같이 콩밥 먹으면 그것도 꼭꼭 씹으면 구수고 맛이 있는데 옆에서 불고기 먹는데 자기는 콩밥 먹으면은 이게 맛이 쓴 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형 불편이 대단합니다. 정말로 냄새 못 받겠네. 이거 뭐 얼르면 굶어 죽고 얼르면 배 터져 죽냐 뭐 이라고 아주 속에 부글부글 하는 거이지요. 그러다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싸움하는 겁니다. 싸움하면 방이 좁으니까 옆에 말리는 사람이 얻어맞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그 좁은 방에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때문에 어떻게 살기가 불편한지. 그리고 거기는 돈을 못 쓰는 대신에 치약이 현찰입니다. 뭔 물건을 바꿀 때에 치약 몇 통 그러면 값이 이루어지는 거이지요. 한 사람은 치약이 없어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빨을 닦는데 다른 한 사람은 치약을 2자루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방에 재벌이지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불편한 겁니다. 내가 더 불편해서 내가 건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방에서 이 비좋은 1.7평 방에서 우리가 한번 정치를 해봅시다. 그랬더니 뭔 정치요? 그래서 우리가 청와대도 뭐하고 국회도 뭐하는 거 니거 내거 없는 정치 한번 해봅시다. 통장에 돈도 치약도 무슨 뭐든지 다 같이 쓰는 거. 한 형제 자매처럼, 한 아버지 밑에 한 형제처럼 우리가 니꺼 내꺼 없이 같이 서봅시다. 그렇게 하면은 다 같이 부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건의를 했더니 아니라 다를까 치약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방의 부자가 맨 처음으로 나를 막 흘겨보고서는 당신 그 사상이 수상한데 당신 그 피항소인가 아니라 당신 그 사상이 그 별개의 사상인데. 그래서 내가 나는 피항시에 온 게 아니고 내가 정치범으로 들어왔는데 나는 성직자니까 사상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성직자기나 말기나 그런 말 한 번만 더 하면 간첩 신고할 거요. 간첩 신고하면 양반아 떼돈을 버는 긴데 이러고서는 나를 못마땅해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 말한 건 이해가 가는데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빨 닦는 사람도 막 나를 흘겨보면서 당신 나를 우습게 보고 그러지. 당신 그렇게 마음이 너그러우면 당신 그 전부 날 줘봐. 내가 쓰나 안 쓰나. 이라고 양쪽이 다 나를 못마땅해 해요. 내가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있었는데요. 그때 마침 좋은 계기가 열렸습니다. 그 방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저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19살 먹은 청년이 서울에 취직한다고 올라왔었습니다. 뭐 70년대 초 그때만 해도 취직 자리가 없었으니까 이 사람이 서울에 와가지고 뒷골목에 헤매다가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했느냐면은 며칠 굶고 뭐 배가 고프니까 누구 집에 담을 넘어간 겁니다. 담을 넘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뭘 좀 훔치려고 아무리 궁리를 해도 그만한 꾀가 안 나니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본래 이 청년이 지능이 좀 낮아요. 머리가 둔한 사람이 꾀를 써놓으니까 안 될 꾀를 골라서 쓴 겁니다. 부엌에 들어가서 연탄 재를 자기가 갈아 넣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찬장에서 부채를 하나 찾아내서 그 부채를 들고 연탄 가스가 나오는 걸 방문을 조금 비집어 열고 부채를 가지고 연탄 가스를 방으로 붙였습니다. 이렇게 방으로 붙여서 방에 있는 사람들이 연탄 가스 중독돼서 쓰러질 끼다. 그럼 내가 들어가서 훔쳐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이.
이 청년이 초겨울에 몸은 얼었는데 빈속에서 떨고 있다가 불 앞에서 몸이 녹으니까 잠이 와버렸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그냥 부채 들고 졸다가 나중에 쭉 뻗치고 자버린 깁니다. 그만. 밤중에 가정주부가 불 가려 넣으려고 나와보니까 시커먼 녀석이 부채 들고 뿌tum하게 자고 있는데 이 도적이로구나 싶어서 경찰에다가 연락을 해서 경찰이 와가지고 남편하고 경찰하고 둘이서 자는 사람을 꽁꽁 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피가지고 이제 그 방에까지 들어온 겁니다. 이 청년이 좀 주변머리가 없는 청년이라 초겨울에 이 추위에고만 발에 동상이 걸렸는데 그걸 제때 치료를 못하고 동상 걸리면은 심히 가렵지 않습니까? 그걸 끌고 만지고 지나치게 그걸 손을 대서 균이 들어갔는가 다리가 그만 썩는 겁니다. 다리가 막 시커멓게 오른쪽 다리가 썩어가는데 저기 나중에 잘라야 될 정도까지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불쌍해서 저 청년 다 두 다리 가지고도 못 살아서 징역 들어왔는데 다리 하나 자르면 어떡하나 싶어서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지가 우리 가족이 들여보내줬는 속옷을 벗어서 입히고 내복도 벗어 입히고 양말도 갈라 신고 그 상처난 썩어가는 다리를 하루 3번씩 제가 마사지를 했습니다. 열심히 마사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본인한테도 격려하면서 야, 이 사람아 이 기도해야 된다. 하늘님이 봐줘서 이 다리를 살려야 된다. 다리 자르면 자네 어떡하려고 그러냐. 열심히 내가 하루 3번씩 그 청년을 돕고 마사지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8째 날 오후가 되니까 살 색깔이 변해요. 검게 죽어가던 살색이 혈색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리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지가 감격스러운지 야, 이 사람아 병실에 가서 다시 검사해봐. 다리 색깔이 변하지 않냐. 내가 그렇게 격려를 했더니 병실에 가서 2시간 좀 있다가 오더니 내 앞에 와서 그냥 덜썩 엎드리더니 손바닥을 마룻바닥에 짚고 그냥 눈물만 뚝뚝 떨어 흘려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래 이 사람아 왜 그래 다리 잘라야 된대 왜 울기만 하니. 그랬더니 뭐라는 게 아니라 김생덕에 내 다리 살았대요. 내 다리 살았대요. 그럼 울어요. 자기 다리 살게 된 게 감동해서 자기 우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그 방에 있던 다른 7명 죄수들이 야 센데 내가 죄수 번호가 73번이랬습니다. 73번 센데 범털인데 감옥에서는 세면 범털이라 그럽니다. 약하면 쥐털이라 그러고요. 그러고 그 중간에 또 개털이 있습니다. 야 범털인데 야 들어올 때는 개털 같더니 야 들어와 보니까 범털인데 그러고서는 오후에 방 분위기가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청년 다리 회복돼 가는 것이 방 분위기를 바꾸는 거이지요. 그리고 대화의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 내가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또 칼잠으로 누운 거지요. 칼잠으로 누워서 잠이 들라 하는데 그 방에서 치약을 제일 많이 가진 청년이 내 옆에 누웠다가 뭐라는 거 하니 김 선생 그 김생하고 같이 있으니까 배울 게 많시다. 그래서 내가 고맙습니다. 나한테 배울 게 있다니 고맙네요. 내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김생 처음 들어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그래서 뭔 얘기지요? 그랬더니 김생 처음 들어오셔가지고 니거 내거 없이 한번 합쳐서 살아보자 하셨는데요. 그러길래 내가 예 그게 내가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하고 싶어서 매일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랬더니 그 양반이 생각지 않게 뭐라는 거 하니 김생 그거 한번 해봅시다. 가지고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그 사람이 그 말 하도록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벌써 그 방에 딴 사람들은 다 분위기가 그렇게 돌았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반대를 했었는데요. 그 사람이 또 물질에 그렇게 밝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이 참 물질에 뛰어난 어른인지
감옥에 들어와 가지고도 어떻게 암장사를 해서 감옥 안에서 200만 원을 벌어서 갖고 나가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크게 될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인천부인데 감옥에 왜 들어왔는가 하니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여러분. 설탕 200원짜리 한 봉지를 홍콩서 들어왔는 아편이라고 속이고 500만 원 현찰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설득을 잘하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또 500만 원 현찰 주고 산 사람이 2천만 원에 팔로 댕기다가 나중에 보니까 설탕이거든요. 아이고 속았구나. 이런 세상에 인구가 많으니까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인천 시내에서도 이렇게 큰 버스를 타고 있는데 또 한 건 할 거 없나 하고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르쳐 주는데요. 어수룩한 사람이 잘 쏠 것 같지요? 안 그렇답니다. 아주 콧잔등에 꾀가 쪼르르 흐는 사람, 아주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잘 쏘는데요. 어수룩한 사람은 욕심이 없어가지고 큰 미끼를 얘기해봐야 내 팔자에 그런 횡재가 되겠습니까? 하고 씩 웃고 지나가 버리는데 뭐 눈이 팽팽 돌아가고 뭐 꾀가 쪼르르 흐르는 사람은 뭐 큰 기 있다 그러면 벌써 확 달가 붙는다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좀 어수룩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너무 꾀를 밝히고 뭐 이렇게 사면은 그 좋지 않는 거이지요. 거기 벌써 사기꾼이 붙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한 건 할 거 없나 하고 이렇게 버스를 이렇게 쥐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허리띠를 벌끈 쥐길래 돌아보니까 자기한테 설탕 산 사람이더래요. 그래서 잡혀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길로 잡혀와가지고 자기가 그날 버스 탄 게 억울해서 뭐라는가 하니 사람이 신분에 맞게 놀아야 되는데 내 신분은 택시 탈 신분인데 버스 타다가 망했다는 거이지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청년 다리 낳는 거 보고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니거 내가 없이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에 기쁜지 밤중에 다 깨웠습니다. 자고 나면 또 딴소리 할까 걱정이 돼서 마음이 잘 변해요. 그래서 하작할 때 해버려야지 자고 나서 또 어찌는 농담이랬지요. 그러면 뭐 안 되니까 잠결에 다 깨웠더니 김생 왜 그러세요? 그래서 다 합치는 겁니다. 그러고 막 잠결에 뭐 그것도 사람 사는 동네 따르는 게 많지 않습니까? 뭐 통장에 돈이고 건빵이고 미원이고 마가린이고 뭐 많습니다. 전부 한테 모아놓고 그 다음 날부터는 같이 살아가는데 그거 참 신기합니다. 이래요. 물질 관계, 소유 관계가 달라지면은 인심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이렇게 같이 넉넉하게 살아가면은 사람이 자꾸 후한 생각이 들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편가를 놓고 살면은 그렇게 사람이 강팍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가 참 좋은 점이 많은데 이 빈부 차이 때문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차이 때문에 이 불편해지는 거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로 나가되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 정신으로서 합치느냐, 이게 민족적인 이 국가적인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방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맨날 뭐 음담패설하고 뭐 나무 집에 담 넘어가던 얘기하고 그런 얘기만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장래 걱정하고 나도 사랑구실 해야 될 낀데 그러고 뭐 가족 걱정하고 대화가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분은 그 중에 한 분이 나한테 뭐라 하시는 거 하니 김생 성경 얘기 좀 해주시라요. 그래요. 내가 늘 성경 보고 있으니까 성경 얘기 해달라는 거이지요. 내가 그 말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 해주고 싶지만은 그분들이 마음에 준비가 안 됐는데 성경 얘기 해봐야 뭐 안 되는 거이지요. 그 말이 자기들 입에서 나오도록 기다렸는데 마침 그분이 성경 얘기 해달라니까 내가 아주 힘을 얻어서 재밌게 해드렸습니다. 뭐 처음부터 뭐 회개하시오 그러면 니나 해라 그러지 뭐 하겠습니까? 뭐 이 성경에 재밌는 얘기 많습니다. 뭐 삼손과 데리라 얘기, 무슨 십계 얘기, 무슨 다니엘의 사자굴 얘기, 이런 얘기들을 내가 좀 재밌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흥미진진해가, 야, 성경 재밌네, 성경 삼국지 뺨치는구만, 성경 재밌구만. 그러고 잘 듣는 거예요. 차츰차츰 그러는데, 그거 참 이상합니다. 별로 그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닌데,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이 공동체 정신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에 예를 들어서 어떤 죄수가 있었냐면은, 이 사람은 참 특별한 분이에요. 19살에 돈을 받고 사람을 둘 죽인 청부 살인이지요. 어떻게 이 사람이 죄 짓는 것만 생각하는지, 나는 사람이 그렇게 나쁜 것만 생각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식사하고 나서 무슨 운동을 해도 보통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꼽을 치고서는 창밖으로 자꾸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맨날 그렇게 운동해서, 그럼 뭔 운동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거 열심히 연습해서 손가락에 힘 오르면 교도관 눈깔 뽑는 운동이야. 눈 뽑는 운동이야, 눈 뽑는 운동. 그래, 뭘 같이 살다가 수틀리면은, 너 알지? 이 나오는 거야. 그 방에 태권도 7단이 있었는데, 태권도 7단이 보통 사람 몇 명은 해치울 텐데, 그 사람한테는 꼼짝 못 해요. 왜 그러냐면은, 기분 나쁘면 너 알지? 잠잘 때 뽑아버려? 잠잘 때 뽑는다니까, 태권도 7단이라도 자는데 뽑는 건 어떡하겠습니까? 싹싹 비는 거지. 이 사람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이 나쁜 것만 생각하니까, 밤에 꿈을 꿔도 찔러 죽여 이빨을 푹푹 갈면서,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선천성 범죄인가, 선천성, 어떻게 저렇게 악한 것만 생각할까 싶었는데, 그 마음이 지옥 같은 마음이라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저 영혼도 어려서 어머니 젖 먹을 때 저렇지 않았을 낀데, 험한 세상 살면서 얼마나 눌리고 그래서 저렇게 독한 마음이 생겼을까 싶어서, 저렇게 얼어붙은 마음에도 인간의 사랑이 들어가면 녹아질 텐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편지도 써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내가 열심히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천천히 바뀌는데요. 나중에 그 사람이 얼마나 변해버렸는지, 몇 달 뒤에는 그 사람 별명이 공자님 가운데 토막이래.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죄 짓는 사람 찝어내는 거는 잘하는데, 그 사람을 공동체가 힘을 합쳐서 치료하고 원래 타고난 그 마음을 회복시키는, 그쪽에는 등한상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회는 사람을 정죄를 잘하고 사람 잡기를 잘하지요. 사람 잡는 게 능사가 아니라 삐뚤어진 마음을, 그 사람을 회복을 시켜서 정말 우리 한 형제로서, 한 가족으로서 공동체를 회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원효 스님을 좋아합니다. 제가 아주 역사상 인물 중에 아주 좋아하는 인물이 원효 스님입니다. 원효 스님을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어른의 정신을 꼭 본받아야 되겠다 싶은 것이, 그 당시에 원효 스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한반도에 불교가 들어온 지 100년 남짓 할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가 좀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은, 불교가 들어왔는데 이 진리의 불교가 바로 백성들 속에 심어지지 못하고, 말하자면 종파 불교죠. 종파. 그렇게 파가 갈라지고, 그러고 있는 사람, 배운 사람들이 귀족 불교가 됐다는 겁니다. 이 원효 스님이 어떻게 해서 이 종파성을 극복하고 귀족 불교를 서민들의 불교, 민중 불교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위해서 그 어른이 얼마나 노력을 했으며, 그 당시에 또 한반도가 신라, 백제, 고구려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 원효 스님이 이 국토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심혈을 바쳤지요. 정말 우리 시대에 남북이 분단되고 기독교도 어떤 사회도 불교도 이 종파성으로 갈라져 있는 이런 시대에 원효 스님과 같은 귀한 선배의 그런 사상이 정말 필요한 때다 생각됩니다. 난 특별히 그 화쟁사상이라고 원효 스님의 화쟁론 같은 거 읽어보면은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공동체 정신이다, 그런 걸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은 원효 스님과 같은 그런 큰 조상들의 그런 의를 받아들여서 우리 기독교도 정말 우리 백성들 심령 속에 참된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은 뭐이든지 사상은 뭐이든지 우리가 한 하늘 아래 한 땅에 살아가면서 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 민족적인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감옥에서 그런 체험을 하면서 공동체라는 것은 사람을 치료하는 힘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나중에 감옥에서 석방이 되면은 이런 공동체 마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공동체 마을을 하면은 마을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생각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두레마을이라는 이름을 미리 지어서 나온 거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두레마을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우리 두레마을에 3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노동으로 땀 흘려서 살아가자. 남한테 의지하고 이 사회에 짐되는 구호 대상자로 살지 말고 내가 땀 흘려서 내 노동으로 땀 흘려 살아가자. 노동정신입니다. 2번째가 뭐냐 하면은 학문하는 마음을 가지자. 3번째가 뭐냐 하면은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자. 이 3가지가 우리가 두레마을의 정신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노동으로 땀 흘려 살아가자, 그걸 아주 강조합니다. 저도 시간만 하면 이제 농장에 나가서 일하는 거이지요. 제가 이 사회를 걱정하는 것은 너무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살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옛날 어른들은 불안당은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불안당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안일 부자, 땀 흘릴 한자, 무리 당자, 땀 흘리지 않고 사는 무리가 불안당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서울분들 여기 많으신데 서울분들 제가 좀 걱정합니다. 여러분, 노동을 안 하고 이 공기는 나쁜데 어찌들 살아가는지. 그래서 얼굴 색깔이 다 제 색깔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가끔 농촌에서 일하다가 서울 올라와 보면은 서울 사람들 제가 조금 딱하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들 모여가지고 어떻게 복잡거리고 살아가냐, 뭘 하고 살아가냐 그랬더니 서울 사는 내 친구가 말하기를 어떻게 살기는 서로 쇠겨 먹고 사는 거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쇠겨 먹고 살게 하겠습니까마는 사람이 노동을 해서 자기 땀 흘리는 열매로 사는 것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긴데, 우리 사회 그동안에 좀 잘 살게 됐다 그러지만은 내가 생각하기는 겨우 그저 밥 먹고 살만한데 땀 흘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일본을 가끔 갑니다. 일본 오사카나 동경 가면 내가 상당히 가슴 아픈 것이, 그동안에 우리가 무슨 나라가 경제가 부흥했다 그랬는데 민심은 피폐해져 가지고, 여러분, 오사카나 동경 가면은 한국 아가씨들이 일본 술집에 나가서 일본 남자 술 부어주고 살아가는 여자들이 몇만 명이 됩니다. 몇천 명이 아니에요. 몇만 명입니다. 한결같이 예쁜 아가씨들입니다. 한복을 입고 밤에 술집 골목에 나와가지고 일본 남자들을 이렇게 호객을 하는데 전부 한복이에요. 일본 남자는 한복을 보면 술집 여자들의 무슨 정복으로 안다고요. 이게 참 슬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나라 공단에는 일꾼이 없는데 한국의 아가씨들이 왜 일본 가서 술집에 가서 일합니까? 정신상태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답답하고 불쌍하고 어떻게 마음에 슬픈 생각이 드는지, 여러분. 경제 성장을 해도 마음에 병이 들면은
일해가지고 땀 흘려 살 생각 안 하고 외국에 나가라도 술 부어주고 살라고. 여러분, 옛날 정신대는 강제로 잡히 갔는데 지금 술집 와가서 누가 잡아갑니까? 슬픈 일입니다. 한결같이 또 잘났어요. 다 배워갖고 어떻게 예쁜지 내가 돌아보고 화가 나가지고 혼자서 내가 투덜거렸습니다. 제 얘기를 할 잘난 아가씨들은 다 일본 남자 술 부어주고 본국에 우리는 뭐 짜시래만 데리고 사냐, 이거 뭐 어떻게 된 기야, 내가 아주 뭐 어떻게 우라통이 터지는지. 여러분, 이게 누구 탓이라 하기 전에 이 국민 정신을 고쳐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해가 살자. 그거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민족의 활로가 열리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무슨 노동쟁이 하는데 이렇게 텔레비에 보니까 그 어떤 기업입니까? 최저 노동을 40시간을 하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일본이 지금 최저 노동이 44시간인데 일본이 44시간이라면 우리는 54시간 일해도 못 따라갈 낀데 어떻게 된 일인지 40시간 일합니까? 여러분, 우리 일본보다 4시간 덜 해가지고 이 나라가 망하자고 작정을 한 기지요. 여러분, 기업인들이 그동안에 너무 지나친 점이 많아서 노동자들도 반감을 가져서 그런 면이 있겠지요. 말하자면 서로 믿고 함께 땀 흘리는 공동체 정신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떤 기업은 저 LA 가서 비버리 힐즈 아주 부자 동네 몇백만 불 별장을 져놓고 산다 그래요. 한국에서 노동자들이 땀 흘려서 일해주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외국에 수백만 불짜리 그래 빌딩 별장 사놓고, 그런 기업인들이 없어져야 되고, 그러고 노동자들도 노동을 가지고 너무 돈 생각하지 말고 노동하는 것이 즐거움이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레마을에서는 노동을 중요시하니까 난 우리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대단히 낙관적인 것이, 뭐니 그래도 아직도 뜻있는 청년들이 많아서 두레마을 정신에 공감을 해서 두레마을 와서 이 태양빛 여름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같이 노동하는 겁니다. 같이. 그 청년들 보면 마음이 뿌듯하고, 저 청년들이 21세기 통일된 조국을 이끌어 나갈 주인들이다. 그런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학문하는 마음을 가지자는 겁니다. 학벌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벌을 묻지를 않습니다. 국민학교면 어떻고 대학교면 어떻습니까? 학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본에 뒤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뒤지는 거, 일본 사람은 책을 열심히 읽는데 우리는 책을 많이 읽질 않아요. 여러분, 대학은 했는데 공부는 안 합니다. 여러분, 졸업장은 있어도 학문을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일본 갔다가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이, 일본의 한 농촌의 한 농가가 쑥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쑥, 들에 흔한 게 쑥 아닙니까? 쑥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4대째 쑥을 연구해서 일본 농촌이 우리 이상으로 심각하거든요. 그 마을이 쑥 하나 가지고 일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온 마을이 쑥밭이요. 정말 쑥밭이. 쑥이 여러분 대단히 좋은 보약입니다. 위장약이지요, 고혈압약이지요, 피부에 좋지요. 쑥이 참 좋은 겁니다. 우리는, 나도 농촌에 있습니다만은 마당에 쑥 밟고 다니면서 위장병 나면은 가게에 가서 노루모산 사 먹으려고 그러지 쑥 뜯어 먹을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 사람에 비해서 연구심이 약하고 책을 덜 읽고, 학벌이 문제가 아니라 연구하는 마음, 과학적인 정신, 이게 약하니까 자꾸 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본 사람의 뒤지는 게 또 있습니다. 정직성에서 뒤집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정직하다 세계가 알아주는데 한국 사람은 정직하다고 누가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질이 좋고 부지런하고 친절하고 세계적인 1등 국민이 될 자질을 갖추고 있다. 나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몇 가지를 고쳐야 돼요.
땀 흘리고 사는 정신, 정직한 마음, 그리고 학문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불언간의 세계 1등 국가로 일어서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 번째 우리 두레마을에서 사랑의 법으로 살아보자, 그러고 힘쓴다고 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게 뭐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힘쓰는 겁니다. 사랑의 법으로 완전히 산다는 말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냐?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너무 이걸 남용한다는 거이지요. 그냥 교인들끼리 모였을 때 예배당 안에서 사랑합시다, 아멘, 입으로 다 떼어버려, 입으로. 그러고 밖에 나가가지고 사랑할 때가 되면 손가락 까딱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문제지,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많아지고 종교인이 많아져도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삶이 없으면은 그게 뭡니까? 그거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는 죽은 신앙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에 대해서 참, 제가 30살에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가서 빈민들하고 같이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22년이 됐습니다. 22년 동안 빈민촌 같이 살다가 청계천 빈민촌 철거될 때에 그 사람들을 같이 지금 살고 있는 경기도 화성군 남양만에 내려와서 갯벌에 농사 짓고, 그러고 이제 그 위에 두레마을을 세우고 그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닥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농촌에서 한번 돼지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양돈해서 잘 살자, 그래서 돼지단지를 만들었는데 국내에서 최고로 좋은 시돼지를 구하자. 그래서 호주에다가 주문을 해서 92마리 종돈을 사오고 우리 마을이 15개 마을을 거기에 세웠습니다. 마을들한테 돼지 하겠다는 사람 시돼지 분양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돼지 먹여가지고 전국에 1등 가는 마을 하자 그렇게 했는데 1년 쭉 못 돼가지고 돼지 파동이 와버렸는데요. 돼지 새끼가 한 마리에 말이지요, 몇 푼 안 하는 겁니다. 돼지고기 한 근에 700~800원 돼야 사료값이 되는데 200원에도 안 팔립니다. 교회 내 말 듣다가 망했다고 주민들이 나를 원망을 하는데, 아이고 김진호의 말 듣다가 망했어. 그러고서는 우리 말 듣고 돼지 먹이다가 망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원망을 하는지, 나중에 우리는 바닷가입니다. 돼지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돼지가 새끼를 놓으니까 이 손수레에다가 새끼를 싣고 바닷가에 갔다가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바닷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뻘밭에 꿀꿀하고 있다가 나중에 밀물 들어올 때 물길을 타고 다시 동네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몸에 뻘질을 해가지고 꿀꿀꿀꿀하고 댕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 동민들이 짜증이 나니까 다시 손수레에다가 돼지 새끼를 싣고 나한테 가져왔어요. 나한테 가져와서 내가 돼지 좋아하시길래 돼지 가져왔습니다. 한 끼에 한 마리씩 드시라요. 그러고 돼지 새끼를 마당에다가 확 깔아놓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나는 농민을 살리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내 먹을 거 안 먹고 다 털어서 했는데 결과는 농민을 손해보게 한 거이지요. 그래서 이 사랑한다는 것이 말할 때는 쉬운데 실천이 쉽지 않구나, 그런 걸 늘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지는 거이지요. 두레마을 공동체 하면서 사랑을 한번 실천하는 말을 해보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게 뭐냐? 나는 어떻게 그걸 이해하느냐 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상처받은 심령, 외로운 심령, 몸이나 마음에 병든 형제, 사랑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 사는 정신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같이 사는 데서부터. 내가 왜 그걸 말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한 분은 저한테 우리 동네 한 50대 어른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오셔서 김 선생,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진짜 잠시인 줄 알고 좀 들으십시오. 그래서 내 서재에 앉더니
턱 담배부터 빼물더니 내가 담배형이라면 질색인데 신경도 안 쓰고 담배 턱 피물더니 첫 마디가 뭐라 생각하니, 내가 만주에 있을 때 내가 뭐 마작단 따라다닌 얘기, 8.15 해방한 얘기, 월남 해가지고 서울서 뭐 온갖 얘기 다 하시는데 어떻게 지겨운지 2시간을 얘기했는데도 자유당 중간까지밖에 못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야, 큰일 났네. 저기 4.19 지나 5.16 지나서 공화당까지 올라면 저거 몇 시간이 갈까. 내가 아주 진절머리를 했는데요. 얘기를 좀 끊으려 그래도 그냥 줄줄줄줄 물밀듯이 나오는데요. 끊을 수도 없어요. 내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저러니 오죽답답해 저러겠나. 한평생 살면서 얼마나 쌓인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힘없는 나한테 와서 저렇게 말을 많이 하시겠나. 내가 다른 건 못 도와드려도 좀 들어주는 길은 한 번 하자. 설마 끝이 나겠지. 그러고 제가 들었는데요. 4시간쯤 지나니까 주리가 틀리고 잠이 쏟아져서 못 듣겠습니다. 내 손으로 내 허벅지를 잡아 뜯으면서 혀를 자근자근 깨물면서 끝까지 들었는데 5시간 20분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론이 엉뚱해 5시간 20분 만에 뭐라고 끝내시는 거 하니, 오늘은 간단 하나만 이걸로 마칠랍니다. 그래 내가 아이고 큰일 났네. 저 5시간 20분이 간단하면 앞으로 저기 10시 가야 될까 20시 가야 될까 그랬었는데, 그 신기합니다. 그 뒤에는 나하고 친해지고 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 점점 말수가 줄어지는데 나중에는 3분도 안 돼서 딱 끝나는 기지요. 그냥 신기해서 어이구 옛날에 5시간 넘게 얘기하던 실력은 어디 가시고, 간단합니다. 아직 3분밖에 안 됐는데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자기 옛날에 그렇게 평생 쌓인 한이 많아서 이걸 풀지 않으면은, 말로 풀지 않으면 잠이 안 오고 소화가 안 돼서 친구들 술 받아주면서 술 받아 먹고 내 얘기 좀 들으라 그랬는데 친구들은 술만 먹고 도망가 버리는데, 자기 평생에 자기 얘기를 중간에 안 자르고 끝까지 들은 게 내가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고맙더라는 겁니다. 그 젊은 사람이 참 그 지루했을 낀데 그 참 고맙다. 내가 신세진 셈인데 갚을 게 없을까. 그러다가 내가 이제 그 말을 들어줘야지. 그리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상처, 응어리 이게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이 풀어지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뭐 거창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있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마음과 마음을, 가슴과 가슴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고, 불교에서는 그걸 대자대비,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대자는 뭡니까? 대자,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게 대자지요. 대비는 뭡니까? 슬플 때 같이 슬퍼하는 게 대비지요. 대자대비라는 것은 슬픔과 기쁨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공동체 정신이죠. 공동체 정신.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그것을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 예수 믿자마자 자비해지는 게 아니고 세월 속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선한 생각하고 속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자비한 인격이 열매로 맺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 자비가 얼마나 부족한 사회입니까? 서로 간에 니 죽고 내 살자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얼마나 강팍스러워집니까? 이러한 때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같이 살아가는 정신, 이 자비지요. 자비. 이렇게 함께 사는 정신, 공동체 정신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게 뭐 둘의 마을만 공동체입니까? 한 민족 공동체, 민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 사찰 공동체, 다 공동체지요. 한 기업이면 기업의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사장님과 수위까지 공동체 정신이 있으면 그 기업이 불황이 있겠습니까? 불황이 있어도 같이 극복을 할 끼인데, 사원들은 맨날 월급 올려라 그러고 사장님은 골프 치러 가버리고, 이러면 이제 공동체 정신이 깨지는 거이지요. 자, 제가 사랑에 대해서 두 번째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나누는 정신이다. 나누는 거. 하도 우리 사회가 나누는데 인색하니까 그걸 우리가 강조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빈민촌에서 선교할 때 얘기입니다. 그때 지가 서울 내려오기 전에 내가 경험한 책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이제 거의 지금 60판째 넘어가고 일본어도 나오고 영어도 나오고 작년에 러시아 말로 나오고 금년에 아마 중국판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모두 반응이 좋으니까 3년 전인가 그걸 영화로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화 감독 하시던 분이 그 새벽을 깨우리로다 영화를 찍다가 나한테 뭐라고 연락을 하시는 거 하니 그때 아마 내 역할에 임동진 배우가 하고 내 마누라 역할을 김자호 그 배우가 하신 거 기억이 납니다. 감독이 영화를 찍다가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기를 이 영화 이름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것이 성경에서 따온 이름이지요. 그래서 내가 예 시편 57편 8절에 있는 말이지요. 그랬더니 이 제목을 좀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거는 이 영화를 만들면 전 국민이 볼 게인데 교인들만 볼 게 아닌데 새벽을 깨우리로다 성경에서 나온 제목이라서 좀 거부감이 있겠습니다. 그러겠길래 내가 그 감독님은 어떻게 바꾸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새벽을 깨우는 사나이 뭐 이런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 새벽의 사나이 이런 게 어떨까요? 그래서 그건 내가 찬성 못 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영화 제목은 내가 양보 못 하겠네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8글자 그건 그대로 써주세요. 내가 그랬더니 그 감독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목사님 아주 고집이 세시네요. 목사님 보기하고 다른데요.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내가 고집이 아니라 이 사연이 있는 제목이라서 내가 바꾸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내가 그 제목을 왜 고집하는지 그 사연이 있습니다. 빈민촌에서 선교할 때에 우리 동네에 아기가 넷 데리고 있는 혼자 사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 지하철 1호 공사장에 가서 일하다가 지붕에서 뭐에 떨어져서 뒷머리에 맞아서 내진탕으로 죽었습니다. 그 부인이 혼자가 돼서 애들을 4명 데리고 혼자 살아가는데 막내 아들 이름이 훈이에요. 훈이. 저 장안벌에 워크힐 나가는 장안벌에 가서 비닐하우스에 가서 밥 매주고 살아가는 겁니다. 시금치 밭에 가서 밥 매주고 살아가는데 이 부인이 자궁에 혹이 생기는 병이 생긴 거이지요. 자꾸 아랫배가 불러오고 얼굴에 기미가 끼고 자꾸 구역질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밥 매던 아줌마들이 나한테 선생님 훈이 엄마 병 좀 봐주시라요. 그래서 뭔 병인데요? 그랬더니 자꾸 아랫배가 부르고요 구역질이 나고요. 그래서 와서 그 아는 병이구만은 뭐 그래요? 그랬더니 뭘 아는 병입니까? 그래서 그 애기 뱉구만은 뭐 그거 뭐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고 선생님 별만 좀 다 하시네. 혼자 사는 부인이 어떻게 애기를 뵌다요? 그래서 요새 뭐 다 애기 잘 뵈잖아. 남편 없어도 애기 잘 뵈는 세상인데 혼자 살다가 애기 뵈놓고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게지. 내가 그랬더니 본의 아니라는 겁니다. 하도 그래서 와서 내가 들어줘야지 하고서는 지가 모시고 이화여대 산부인과를 지가 갔습니다. 갔더니 진찰을 해보시더니 자궁에 혹이 생겼대요. 자궁에 혹이. 근데 이걸 수술만 하면 완치되니까 암이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겁니다. 수술을 빨리 해야 살린다는 거이지요. 지금 빨리 너무 커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다음 날부터 그 훈이 엄마 수술을 길러 주려고 동분서주했습니다. 근데 뭐 돈 한 푼 없는 환자가 큰 수술 받기가 우리 사회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그만 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 부인이 또 비닐하우스에 가서 밥 매다가 거품을 뿜고 아주 쓰러진 겁니다. 거품을 뿜고 졸도를 하니까 같이 밥 매던 아줌마들이 나한테로 데려왔습니다. 내가 의지라고 선생님 훈이 엄마 지금 급합니다. 살려주시라요. 그래서 내가 그때 동네 청년들하고 일꾼들 데리고 내가 넉마주의를 했었는데 넉마주의 하다가 일터에서 내 친구 동료들 주머니 다 털었어요. 자 사람 하나 살리자. 주머니 다 털어가.
돈을 전부 걷어서 주머니에 놓고 택시에 태워서 작업복 입은 채로 내가 어디 갔느냐 하면은 을지로 육가에 메디칼 센터가 있습니다. 중앙의료원에 갔습니다. 정부가 하는 병원이니까 도와주겠지 생각을 하고 지가 갔는데 응급실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아이고 24시간 내에 수술 안 하면 생명이 위도하겠다고 빨리 수술하라 그래서 이제 무슨 증명을 해줘서 이제 원무과에 갔습니다. 입원 수술하러 갔더니 원무과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입원 보증금을 내라는 기지요. 내가 주머니에 있는 돈 다 털어내놓고 내가 있는 돈 전부입니다. 우리 동네는 금방 가도 당장은 돈이 없는 동네입니다. 내가 인격을 걸고 갚을 테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입원부터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어른이 병원이 월부장사인 줄 알아.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한 20분이 넘도록 사정했습니다. 사정이 다 안 돼요. 뭐 자기도 자기 직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나는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 돈 불과 얼마 안 되는 것 때문에 한 생명이 죽는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아무리 사정을 해도 들은 척도 않고 해서 내가 그만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지가 그만 어떻게 화가 나는지 내가 입이 좀 겁니다. 내가 뭐 지역도 살고 넉마도 죽고 해서 입이 겁니다. 나도 처음에는 모범생이랬는데 점점 그렇게 그래 됐습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 나중에 분통이 터지는지 너무하여 돈 밝히다가 자손 대대로 돈다발에 깔려 뒤져버려라 이놈의 새끼들다가 속에 분통이 터지. 사람 죽어가는데 보증금 돈만 얘기하니까 사람이 열받을 일 아닙니까 여러분? 두고 보자. 두고 봤자 별 수 없는데 화가 나니 하는 말이지요. 돈독이 올라가지고 내가 투덜투덜 하면서 그 아줌마 둘쳐업고 저 기독교에서 세운 병원에 가자. 그러고 제가 세브란스 병원을 갔습니다. 거기에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 전한다고 세운 병원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좀 낫겠지 하고 찾아가서 지가 또 원무과에 가서 지가 교회의 교역자입니다. 교역자인데 내가 이런 환자 저 중앙의료원에 갔다가 보증금 없어서 내가 그냥 왔습니다. 내가 내 인격과 신앙을 걸고 내가 갚을 테니까 이 환자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세브란스 병원에서 뭐라는 거 하니 요즘 교역자 믿게 돼서요. 급할 때는 다 서약하지만은 고쳐놓으면 딴소리하고 날짜 무라 그러고 안 된다는 겁니다. 사정하다가 안 돼가지고 다시 둘쳐업고 서울대학병원으로 이대 부속병원으로 4병원을 돌았는데 그동안에 오후 5시가 넘었습니다. 주머니에 돈 다 택시비로 나가버리고 점심도 굶고 5시 지나버리고 그 불쌍한 아줌마 내가 없고 이 동대문에서 저 한양대학 뒤편 그 뚝방 우리 마을로 내가 천천히 환자 없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환자 없고 천천히 걸어가는데 피곤하지요. 실망했지요. 어떻게 지쳤는지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얼마 가는데 등에 업힌 훈이 엄마가 뒤로 자꾸 제쳐지는 겁니다. 무슨 잠이 들었는가 자꾸 뒤로 제쳐지니까 내가 앞으로 가지를 못하고 뒤로 땡기가는 거이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둘 접으면서 훈이 엄마 내 등에 딱 붙으세요. 우리끼리 뭐 내외하여 나를 볼 거 나눠서 괜찮습니다. 나를 이렇게 보도 많아서 그러고 또 등에 붙여놓으면은 얼마 안 가서 또 옆으로 삐딱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아이고 배는 고프고 기운 없는데 등에 업힌 환자가 자꾸 뒤로 제쳐지고 하니까 어떻게 짜증이 나는지 나중에 내가 막 역정을 내면서 아따 좀 협조를 하시오. 사람이 아파도 좀 염치가 있어야지. 이거 뭐 자가용 탄 거요 당나귀 탄 거요. 내가 어떻게 짜증 나는지. 저 성동 소방서가 있습니다. 성동 소방서. 세면 콘크리트 바닥 주면서 너무 짜증스러워서 툭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이렇게 뒤로 업고 가다가 깍지 낀 손을 풀어버리니까 쿵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사람을 내려다보지도 않고 내가 뭐 서방이요 부모요 사람이 좀 아파도 좀 어떻게 협조를 해야지 호사를 하나 웃잖아. 그러고 내가 투덜투덜 하다가 한참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상해요. 땅바닥에 떨어진 사람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봤더니 죽어버렸어요. 죽었어요. 시체요, 시체. 시체가 돼서 벌써 넘어지는 것을 내가 그걸 상상을 못한 겁니다. 설마 내 등에서 그렇게 말 한마디 없이 죽을 줄을 누가 내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내가 그 훈이 엄마가 시체인 줄 알게 됐을 때에 앞이 캄캄해서 내가 첫 마디에 무슨 말이 나왔느냐 하면은 이런 놈의 세상은 망해버려야 돼. 이런 놈의 세상은 망해야 돼. 내가 서울 시내 불을 질러버려야 되겠다. 뭐 불 질러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공산당이 왜 생깁니까? 공산당이 여러분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한테 사랑을 뻗칠 줄 모르면은 그 사람들이 한이 쌓여가지고 곳곳에 생기는 게 공산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공하자 딴 게 반공입니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같이 살아가면 반공이 저절로 되는 게인데 휴전선에 뭐 탱크 많이 갖다 댔다고 완전 뭐 반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빈부차이에 4,400명 인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사면은 뭐 반공 걱정할 거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 장군이 무슨 탱크가 비행기가 반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과 국민 간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간에 공동체 정신이에요. 여러분 서로 돕고 위로해야 되는데 돈 없다고 하루 종일 병원 돌다가 힘없는 젊은 사람 덩어리에서 그냥 죽을 때 그 속에 하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내가 땅바닥에 떨어뜨려 놨으니까 내 가슴이 어떻게 아픈지 내가 너무 서럽고 미안하고 답답해서 내가 그 시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지가 훈이 엄마 왜 죽소? 살아야 옛말하고 살지. 자식들 데리고 옛말하고 살려면 살아야지.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내가 아주 가슴을 치다가 얼굴을 쓰다듬다가 하도 답답해서 내가 주먹을 움켜쥐고 세면 콘크리트 바닥을 내가 찍었는데 손등에 피가 터졌어. 그걸 내가 눈물을 덜 닦고 해서 손등에 얼굴에 피칠을 하고서는 어떻게 내가 도끼가 생기는지 내가 시체 옆에 일어서서 하늘에 대고 내가 하느님한테 삿대질했습니다. 내가 예수 필요 없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빈촌에 들어가서 내가 살아보는데 이렇게 안 밀어주고 이렇게 가만히 보기만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평생 생기냐. 성기가 뭐 왕초 밑에 똘마이를 하려면 봐주는 게 있어야지. 뭐 예수는 빈민촌에 들어가는데 뭐 봐주는 게 없어. 환자도 많고 죽는 사람도 많은데 뭐 위에서 좀 봐줘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런 예배당은 떼버리고 예수고 뭐고 치워버리고 가진 놈은 내가 이런 놈의 세상 밑바닥에서 하면 뒤집는 기는 한다. 그렇게 도끼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 길로 나갔으면 내가 아주 위험한 사람이 됐겠지요. 여러분 그렇게 도끼를 품고 이제 시체를 길가에 둘 수도 없고 얻고 갈 기운도 없고 옷자락을 끌고 가는 겁니다. 옷을 끌고 가다가 미안해서 안고 가다가 한양대학을 지나면 성동교 다리가 있습니다. 뚝섬 나가는 성동교 다리. 성경교 다리 중간쯤 갔더니 그냥 제 풀에 지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시체를 내가 그 성동교 다리 난간에 기대해 놓고 시체 옆에 가만히 앉아서 기진맥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신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눈앞에 이런 불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귀 속에 윙 소리가 나는 것 같고 내가 정신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하는 체험이지 여러분. 그때 내가 하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때 분명히 내 귀에 뭐라고 들렸느냐. 진홍아 네 등에 누운 네 등에서 죽은 그 여자가 누군지 아느냐. 십자가에 죽은 나 예수니라. 내가 그 음성을 들었어. 내가 예수니라. 내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가 전기에 쏘인 듯이 아차해서 정신이 바짝 들어서 정시고 일어나서 무릎을 단정히 꿇고 시체에 내가 절을 했습니다. 예수님 지가 알겠습니다. 지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우리 동포들 중에, 우리 이웃들 중에 절망하고 탄식하고 고통과 서름 속에 죽어가는 이웃이 있을 때에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 죽는 자리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왜 고통을 받았습니까? 상처받은 영혼, 절망하는 심령들에게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려고 세상에 왔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말뿐이요, 말뿐이요. 나 혼자 복받아가 나 혼자 잘 살라 그러지, 상처받은 영혼들이 절망하는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가려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때 얼마나 큰 걸 느꼈는지, 예수님 지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때 지가 성경을 펴고 가로등 불빛이 벌써 들어왔는데 가로등 불빛 밑에서 성경을 펴고 한 손에 그 훈이 엄마 손을 잡고 한 손에 성경을 펴서 시편 57편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본문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 본문 말씀 읽고 예수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한많은 백성들 속에서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일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크리스찬들만 그렇겠습니까? 불제자님들이나 크리스찬들이나 모든 종교인들이 앞장서야 되겠고, 종교가 있든 없든 우리 동포들이 내 이웃을 위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위해서,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 위해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 정신을, 함께 사는 정신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렇게 확신하고 깨달은 뒤에 시체를 손에 보듬어 안고 동네에 들어가서, 우리 판자촌 동네에 들어가서 밤새워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손발 다 닦고 빗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불 호청 하나 뜯어서 수위 만들어서 입히고, 그 다음날 애들 4명하고 같이 밥 먹던 아줌마들하고 데리고 저 시립화장터 벽지에 있습니다. 시립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고 잿봉지를 하나 구했어요. 잿봉지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들고 애들 데리고 아주머님들 데리고 저 한강 다리에 올라가서 한강물에 젤을 우리가 뿌리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훈이 엄마, 이 길로 예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실컷 우시라요. 우리 이 땅에서는 울어보도 못하고 죽었는데, 힘없는 내 덩어리에서 하늘 품고 죽었는데, 저승 가서 천국 가서 예수님 옷 붙들고 실컷 우시고 그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고 사십시오. 우리 애들 잘 길러서 천국 데려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땅 위에 우리들이 이 한많은 역사, 상처 많은 백성들을 상처를 고치고 한이 변해서 즐거움이 되고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는 일, 새벽을 깨우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끝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로 공동체 정신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내 친구가 청와대에 가서 무슨 초청받아서 식사를 하고 오더니 나한테 와서 뭐라는 거니, 야, 김 목사, 내가 청와대에 가서 식사 대접하고 배고파서 나오다가 내가 설렁탕 하나 사 먹었다.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아이, 청와대에서 칼국수 한 그릇 주는데 3,000원짜리래. 3,000원짜리. 아이고, 내 양에는 배고파가지고 나는 나오다가 얼른 설렁탕 사 먹었다. 그것을 그래 먹고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우리 노태우 대통령 때는 한 끼에 7만 원짜리를 먹었다는데, 한 끼에 3,000원씩 먹으면은 한 끼마다 6만 7천 원 절약되지 않나. 절약을 해가지고 그 많은 손님 다
절약해가지고 중소기업도 도와주고 없는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우리가 갈라 먹자고 하는 거겠지 뭐. 이제 좀 그 좋은 소식이구만. 내가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와대에서만 그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온 국민이 빈부를 넘어서서 함께 더불어 사는 정신, 공동체 정신, 우리 시대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에리히 프롬이라는 책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회심리학자가, 독일의 학자가 쓴 책인데 아주 얇고 쉽습니다. 사랑의 기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의 기술. 그 사랑의 기술 우리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그걸 읽고 그 책에 쓴 내용에 내가 감명을 받은 것이 에리히 프롬이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사랑을 한다는 것은 사랑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사랑하자 시작 그런다고 안 된다는 거이지요.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의 훈련, 사람 됨됨이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자녀를 키울 때에, 학교에서 교육할 때에, 기업에서 신입사원 교육할 때에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의 훈련이 돼야 돼. 사랑할 수 있도록 훈련되고 연습하고 사랑을 나누고 사람 속 사람의 됨됨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불행한 역사를 겪었지 않습니까? 해방 이후로 지금까지 6.25, 4.19, 5.16 정권은 바뀌고 뒤죽박죽 하면서 사랑하는 훈련보다도 다투고 가르고 싸움하는 훈련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바꿀 때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 사랑함으로써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서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두레마을에 한 달 전에 어떤 자매님이 찾아왔느냐 하면은 어떤 자매님이 남편한테 매맞다가 너무 못 견뎌서 11년 동안 매맞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남자들이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 매질하는 거 이거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이 정말 고쳐야 돼요. 이 부인이 11년 동안 매맞으면서 내가 맞아서 우리 남편이 변화된다면 내가 즐겁게 맞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맞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남편은 매질은 점점 심해지고 나중에는 정신착란증이 생깁니다. 정신착란증. 낮에만 부엌칼만 보면은 부엌칼 쥐고 벌벌 떠는 겁니다. 남편을 찌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니 찌르고 내 죽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11년 동안 매맞은 결과로 정신착란증까지 간 겁니다. 하도 못해서 두레마을로 옮기지요. 나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남편 나 좀 막아주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레마을에서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남편 보통 남자인데요. 그래서 걱정 마소. 나도 보통 목사 아니니까 걱정 마소. 내가 보호해드릴깁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얼마 뒤에 남편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우리 가족들이 남편 붙들고 차근차근 얘기했습니다. 왜 남편을 의지하고 사는 아내를 그렇게 매질을 해서 병들게 합니까? 가슴에 가슴으로 정말 부부부터 사랑을 해야 자식들이 바로 서고 자식들이 바로 서서 건전한 가정을 이루고 이 사회가 사람 살만한 건전한 사회가 될 긴데 남자들이 화푼다고 부인 때리면은 그 가정 자녀들이 상처받고 그 자녀들이 나가가지고 건전한 시민이 되겠습니까? 이 악순환이거든. 악순환이 여러분. 모처럼 우리가 문민정부가 시작이 돼서 새로 시작하는데 개인부터 변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자꾸 나라에서 정부에서 잘하라 그런다고 정부가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농촌은 지금 우루과이 라운드 때문에 걱정들 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되면 농촌 망한다 걱정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아직 체결도 안 됐는데 벌써 작년 가을에 우루과이 라운드를 비관하노라 그러고 농약 먹고 죽은 농민이 다 있습니다. 그림자 보고 놀라는 겁니다. 나는 우리 정부나 매스컴이 너무 요란스럽게 떠든다는 겁니다. 단군 이래 언제 우리가 위기가 없었냐? 언제 뭐 농민이 나라 덕받나? 다
길은 있게 마련인데 너무 미리 망할 듯이 그러지 말아라. 난 그럽니다. 반드시 길은 있게 마련이니까 길을 찾아내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 나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고 내 친구들 중에 농촌 일꾼들은 청와대에서 정부가 책임을 져라. 정부가 어떻게 그걸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통령은 또 특별히 발음이 안 좋으셔가지고 여러분 그 거제도 발음이 이상합니다. 확실히 그러시고 제주도 가서 선거 연설하실 때 제주도를 관광단지를 만들겠습니다. 그걸 관광단지로 만들겠습니다. 그러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발음을 하시니 약간 우루과이 라운드 발음 또 뭐 하실 끼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아마 우루과이 라운드 하라시면 우르르 하다가 끝낼 끼입니다. 그런 어른한테 우루과이 라운드 책임져라. 다 정부에만 미룰 일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정부도 물론 잘 해야겠거니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리에서 재구실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구실. 내 한 사람이 우리가 4,300만 국민이 재구실을 해서 이제 21세기에 북한 2,200만 동포들과 통일을 이루어서 통일 한국 이루는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